우리 조경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CDC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꿈도 그래요. 이 CDC를 시작하면서 조그만한 아이패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만한 아이패드만 있으면은 아이패드를 터치 몇 번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저희들 꿈입니다. 그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래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회 개척을 한다면은 교회 개척에 필요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눠서 그 필요한 전략들을 하나하나씩 누르기만 하면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료를 공급을 하고 전략을 공급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코칭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작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1년 전부터 이 첫 단계, 첫 걸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후에 이렇게 처음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그 생태계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교회의 생태계도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 생태계의 변화, 그 생태계의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성장을 공부했습니다. 교회 성장, 전도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교회 성장 연구하면서 보면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스크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이라는 건데 이제 전략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략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략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역량을 잘 갖춰야 돼요. 내부적인 역량 플러스 외부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음 스크린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요소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다음입니다. 내부적인 역량과 외부적인 환경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서 전략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내부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또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이고 저는 오늘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회자되는 단어가 있죠.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기준과 원리가 적용되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룰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인간은요, 위기를 맞아가지고요,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요, 창조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가지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면서 사회의 변화에 매진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유럽의 흑사병이죠. 여러분들이 그 흑사병을 한번 보세요. 흑사병을 보시면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때 농경시대였어요. 그러면 이 농경시대의 3분의 1의 죽임이 당한 그 농업 인력이 3분의 1이 없어진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농사가 과거의 방식으로는 절대 똑같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 농업의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새 룰을 적용을 시킨 거예요. 뭐냐? 농업의 기계화, 제가 이제 현대의 기계화를 얘기했는데 이제 기계화를 통해 가지고서 부족한 3분의 1의 노동력을 갖다가 커버를 메웠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새로운 어려움이나 새로운 위기에 이렇게 딱 맞이해 가지고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새 룰, 뉴 노멀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파리경 같은 경우는요, 장티푸스가 창궐 했을 때 어떠한 뉴 노멀을 적용했을까요? 그냥 장티푸스 이런 상태에서 내비두면 다 죽죠. 하수구를 만들어 가지고서 장티푸스를 이겨냈습니다. 병균이나 모든 것들을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시켜냈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의 이 시대에서는요, 보면은 백신을 발명하죠. 그래서 1000만이 살 수 있는 인구의 도시를 만든 이유가, 그 동기가 뭐냐면은, 원리가 뭐였냐면 백신을 발명하면서 스페인 독감을 이겨내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위기다, 세상의 위기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인간의 또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 분명히 위기를 극복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전략을 만들어낼 때 우리의 내부적인 역량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외부적인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전략을 만들어냈을 때 효과적인 그러한 여러분들이 전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뭐냐면은
위기 때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는데 옛날에는 100년에 한 번씩 이런 팬데믹과 같은 바이러스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년, 30년, 뭐 100년까지 아니고 좀 빨리 오면 20년, 30년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팬데믹 주기가요 짧아졌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사스가 2002년에 이루어졌고 계속 쭉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사스에서 다음에 신종플루까지 오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메르스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2년 뒤에 에볼라가 왔고요. 그 뒤에 2년 뒤에 자카 바이러스가 왔고 지금 3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100년에서 오던 게 20년, 30년에 왔었는데 결국 지금 2년에서 3년 주기로 이러한 바이러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위기는 뭐냐?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저 극지방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지금 녹아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사는 대륙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잘 이겨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따라 가지고 코로나 이유가 달라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뉴 노멀이 오니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룰을 적용해야 되는 환경이 오는데 나는 기다렸다가 과거로 돌아가겠다. 적용이 안 돼요, 그 방법이. 그래서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갖다가 교회가 대비를 할까? 어떠한 새 룰이 만들어질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적응하면서 대비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논지를 전개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지금 변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변화는 공간의 변화입니다. 이 공간의 변화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대형마트가 무너지고 있죠. L마트, 무슨 마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런 마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너지고 있고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서 대치되고 있죠. 왜? 똑같은 상황이면 이커머스가 훨씬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뿐만이 아니고 이커머스와 현장 매장의 다른 점은 뭐냐면 현장 매장은 가야 되죠. 시간이 투자되죠. 왔다 갔다 왕복 시간이 걸리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쇼핑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시간 걸리고 줄 서는데 시간 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값도 써야 되죠. 그런데 이커머스는 쉬워요. 클릭 몇 개로. 옛날같이 그 클릭하는 것이 어려웠으면 다시 현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커머스가 발달하고 있어요. 아까 조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람 옷까지 클릭 몇 번으로 입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온택트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온라인 택트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유 오피스도 한번 보실까요? 공유 오피스도 보셔야 되는데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한동안 대체로 생각을 했죠. 대형 매장을 갖고 사업을 해야만 잘 된다. 그게 아니고 작은 매장으로 시작해서 서로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공유 오피스에 투자했던 것을 가장 후회스럽게 여겼죠.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에 있어서 그 특징이나 장점들이 온라인보다 지금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번에 최근에 S필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용인 그쪽에 또 오픈을 했죠. 동탄 그쪽에 오픈을 했죠. 메워지죠. 왜 그러냐면 아직 온라인으로 그게 대처가 안 되는 한 대형이나 아주 그냥 완전히 메가몰을 정도 백화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것이 대체가 안 되는 그러한 장소가 온라인에서 그 장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직 그러한 대형몰은 움직여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요 변하고 있어요. 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공간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 많이 이루어졌죠. 이 팬데믹 상황이나 이 미래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간의 변화가 확연하게 일어나는 두 가지 곳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 사람들이 그 공간을 어떤 변화를 주면서 대처하는지 보면서 교회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학교입니다. 학교를 보시면요, 학교는 언택트 교육이 강화가 됐어요. 기술을 발전을 통해서 넓은 공간도 필요 없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 70명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20명도 안 되는 그런 학급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인구가 줄 건데 60개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운동장도 크게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과밀이 되지만 한 5년, 10년 뒤에를 예상한다면 어떻게 되죠? 선제적으로, 미래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못할 미래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예상 가능한 미래는 우리가 미리 계획해서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회에서도 미래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변화, 공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넓은 공간이 필요 없었어요. 왜? 뭐만 하면 되냐면요, 가상 공간만 있으면 돼요. 강의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보시면 지금 학교는요, 제가 작년에,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작년에 가르치는 법만 3번 바꿨습니다. 온라인 강의 법만요. 뭘로 바꿨냐? 제일 처음 줌으로 했다가요, 한번 보시면 여기 줌 나옵니다. 줌의 모습도 한번 비춰주세요. 줌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로 했다가 그 다음에 LMS라는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점점 뭐냐? 점점점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타워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가지고서 직접 강의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제 이런 것들, 이러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보고 있으면 보는 시간이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고 실시간으로 교수와 연결이 되고 질문을 하게끔, 그러니까 온택트가 점점 현실에 있어서 다가갈 수 있는 방향, 효과성이 점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온택트의 장점이 있다는 사실,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이제 대면 수업을 하자고 그러니까 벌써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수님, 그냥 온라인 편해졌어요. 뭐가 편하니? 왔다 갔다 우선 안 해도 돼요. 예? 비용도 훨씬 줄어들어요. 물론 대면에서의 효과를 따지자면 대면만큼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의 발달을 통해서 온라인 쪽에 대면의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넷플릭스입니다. 영화관 가서 그 현장감을 갖다 딱 누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서라운드 시스템 다 돼 있죠. 넷플릭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편한 시간에 보면서 잠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잠깐 스탑해놓고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점점점 온라인의 공간이 점점 뭐라 그럴까요? 삶의 그 중요 영역의 효과성을 발휘하면 할수록 온라인의 영역은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 공간이 완전히 없어졌냐? 교육의 면에서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냐? 물론 이제 실물 공간에 있어서 실물 공간이 덜 필요하고 가상의 공간이 확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온라인에서 모든 오프라인의 그 영향력, 교육의 영향력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화면 보시면 여러분이 나타나듯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오프라인의 장점을 또 살리면서 이 팬데믹 시대에 적응해 나갔다는 거죠. 온라인의 장점도 살리면서 온라인에 적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의 모든 장점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대한 뛰어앉든지 방어막을 치든지 어떻게 보면은요, 이러한 어떤 방역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떻게 했냐? 오프라인 수업을 하자는 거죠. 대신 이제 일주일은 뭐 1학년이 가고 2주일, 두 번째 주일은 2학년이 가고 뭐 3학년은 계속 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를 이루면서 학교가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변화하는 사상에 따라 가지고요, 학교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마 가장 이 변화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적응하는 데가 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온라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으로 발전시키고, 오프라인에 필요한 부분은 오프라인에 발전시키면서 뭘 대비하죠? 팬데믹에 대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로의 회귀로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사회가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온라인을 아예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의 필요성을 열어둘 것인가,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조 목사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온라인의 필요를 열어두면서 또 온라인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방역의 어떤 최선의 모습을 갖추면서 오프라인도 유지를 하자는 거죠. 아직 오프라인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하는 그 본질과 진수가 많이 충분히 우리한테 역사적 전통으로 내려오니까 두 개를 같이 가자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군데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집의 공간의 변화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집이, 아이들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밤 10시에 들어오고, 엄마도 직장, 아빠도 직장, 집에 누가 지킵니까? 걔가 지켰죠. 그런데 요새 어떻게 됩니까?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부모도 집에 있고 아이들도 집에 있고 여가도 집에서 음식 배달 다 해서 집에서 먹잖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목해서 보실 게 또 뭐냐면은 집의 공간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제 TV 리모컨 딱 붙잡고 계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다 컨트롤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각 방에 노트북 한 대씩 주면은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 공간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사무용 가구나 인테리어, 집, TV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중심의 주거는요, 너무 비용이 비싸죠. 그러니까 이 도시 중심에서의 그 옛날에 왜 그러냐면, 시간은 적죠. 현장에 아버지도 직장 나가야 되죠. 아이들도 학교 가야 되지 하니까 도시 중심에 집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의 활용도는 약했죠. 그런데 집의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넓은 집의 공간을 갖다가, 다양한 공간을 갖다가, 다양한 기능을 갖다가 집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면요, 집이 공간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거의 형태가 외곽으로 좀 옮겨질 거라고 앞으로 많이 예상을 합니다. 왜 가능하냐? 재택근무 가능하게 되고요. 재택근무 해보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또 재택교육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재택교육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필요한 물건 사는 것도 현장에 가서 샀는데, 이제 앞으로 택배 얘기하셨는데 이제 드론으로 택배가 다 된다고 하죠. 병원이 주로 도시 근처에 있었는데 원격 진료 의료 가능하다고 하죠. 점점 뭐냐면요, 집의 역할이 확대가 되고요, 집에 모여 있는 시간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목회 전략을요, 집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9월에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나온 책자에 보면요, 모든 목회 전략이 집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가지고서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이제 같이 학교에서 이렇게 학회 활동하면서 교수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앞으로는 집의 공간을 어떤 식으로 교회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목회 패런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철 목사님이 최근 통계를 갖다 말씀하신 게 있었죠.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가 끝난 상태에서 그럼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면은 대면 예배로 다 올 것이냐 하고 설문을 했는데 3분의 1이, 그 기독교인들의 3분의 1이 온라인 예배를 고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밖에 난 상황이라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모여서 다수의 신앙생활을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인 교회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교회들이, 역사적 교회들이 이 현장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강조를 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기관인 가정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냥 인터넷 동영상만이 아니고 이제는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나 어머니,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요, 예배자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다 모이게 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뭐냐면, 목회자가 가정에 가서 교회에서 생중계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마다 소그룹마다 가면서 그쪽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설교 부분과 축도 부분은 목사님이 감당하고 교회 전통에 맞게 예배는 인도하지만, 예배 인도와 모든 것들을 그 가정의 리더가 이끌 수 있게끔, 그 소그룹의 리더가 이끌 수 있게끔 변화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최근에 가정교회 통계에 보면은요, 가정교회는 팬데믹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었고, 또 가정 중심의 어떤 예배 변화를 갖다가 계속 추구했던 그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 보면요, 헌금의 영향만 보더라도요, 일반 교회는 통계적으로 41%가 줄은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가정교회는 10몇 프로 줄었어요. 영향을 거의 안 받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아까 조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온라인을 통한 어떤 그런 매체들이나 온라인을 통한 활용한 것이 분명히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CDC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언제나 원하면 클릭해서 들어올 수 있고, 클릭해서 원하는 시간에 배울 수 있고, 클릭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쓰실 수 있고, 이러한 것들로 변화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이제는 아예 대형교회에 대한 대형교회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소그룹과 가정의 영향을 피우는 형식으로, 채우는 형식으로 리드를 세우고 해야 됩니다. 이게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예배자로 저는 쓸 수 있다고 믿어요. 자녀를 위해서는요, 부모가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떤 그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부모를 아예 예배 인도자로 세워야 돼요. 부모가 예배를 인도하고 리더하고, 그냥 목사님이 다 인도해주고 이 인터넷으로 다 인도해주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인도가 안 되죠. 점점점 나약해지죠. 그러나 이제는 전 신자를 사역자로 세워야 됩니다. 예배자로 세워야 됩니다.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요, 가정을 놓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교회의 가장 큰 싸움은요, 싸움 중에 대상은요, N플렉스가 될 겁니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 한번 앞으로 지켜보세요. 왜냐? 제가 아까 그랬죠.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각 방에 노트북 한 대씩 주면 준다. 그 노트북을 통해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브이로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해학적인 것이 가정에 들어오는지 여러분 몰라요.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딱 잠고 있으면 모릅니다. 교회는 이제 앞으로 그러한 매체들과의 전쟁과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잡아야 돼요. 가정, 온택트가 홀리택트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요, 중점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모든 신앙의 에너지를 교회에서의 활동에 쏟아부었다면, 이제는 이런 팬데믹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는 가정으로 쏟아부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 세상이 가정을 잠식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한번 볼까요?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교회도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런 현장감을 유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감이라는 것이요, 현장감이나 친밀감이나 생동감은 현장 예배를 아직 인터넷이 따라올 수도 없고, 글쎄요, 과연 따라올지 저도 이제 의문이 들긴 듭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은요,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도 분명히 유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현장감과 생동감과 친밀감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소모임과 작은 그룹이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최대한 방역을 해서 또 이러한 어떤 세미나나 또 집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온라인의 어떤 필요성을 계속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예배를 교회에서도 드릴 수 있고 저는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것까지 한국교회가 멈춰 있냐는 거예요. 예배 드린 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드리든 홀리택트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통해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배를 우리가 갈 수 있다면, 현장에서도 방역을 유지하면서 죄사함을 통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다면, 저는 예배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좀 믿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의 포커스가 그게 본질일까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삶이 더 중요할까요? 그래서 현상에서 중요할 것은 본질과 사명을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모이기만 한다면 바이러스 전파에 위험이 생기니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사율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장의 교회들에서 실질적으로요,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돼서 그 교회에 나타난 결과물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단지 교회가 2주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만약에 돌아가시는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생기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물론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플랫폼이 뭡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기차가 모이는 저 정거장을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다 모여왔다가 다 흩어나가는 거.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좋은 공간은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러한 과학기술하고 발전하면서부터요, 거기에 생동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가상현실,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나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게임입니다. 게임은 거의 모든 기계를 여러분 오감 이런 촉각까지 다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게 몰입도를 갖다가 높이죠. 이러한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은요,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요, 1등에서 6등이 유튜버들이에요. 영화배우들이 아니에요. 젊은 애들로 갈수록 초등학생이 바로 유튜브 브이로그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제가 제 나이만 하더라도 벌써 이 브이로그나 이런 거 못 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우선 기다려요. 과거로 회귀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 세대에는요, 바로 이러한 유튜브나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한 젊은 세대들이 등장할 거고 그걸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교회가 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할 정도로 포기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2000년도 초에 미국에 있던 10대 기업 중에서요, 살아난 기업은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유일합니다. 그 일반 기업에서요, 대부분 회사들은요, AI 기반을 플랫폼으로 한 회사로 다 대체했어요. 미국의 10대 기업이요, 마이크로소프트 빼고요, 다 AI 기반으로 한 기업으로, AI 기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회사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5기가입니다. 5기가. 3기가 때 텍스트 문자를 했었죠. 그러면서 카톡이 유행했었죠. 이제 4기가 딱 되면서 이제 영상이 왔지만 중간중간에 끊기죠. 5기가는 끊기지 않아요. 실시간이 가능해요. 이제 모든 게 실시간 현장이 가능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3분의 1,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분들은요, 주말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동영상을 틀으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예배의 자세나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논의가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기가는요, 현장에서 바로 직행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면 대형 공간에 대한 필요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형 공간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중요하고요, 24시간 모여서 그곳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온택트로 접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자료들을 갖다 송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면 벌써 라이프 처치는 10만 명 모이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봤을 때만도 5만 정도 했어요. 근데 벌써 이제 7만까지 이 팬데믹 시대로 확 늘어난 걸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5기가는요, 이 세상에 움직이던 그 뉴 노멀이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교육을 하고, 여러분이 추구하던 그 방식이 완전히 변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온라인 현실, 가상현 현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 점수를 주면 몇 점 정도 줄 수가 있을까요? 온라인 적응 속도, 플랫폼의 환경 변화. 저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 교회 개척을 가르칩니다. 여기 학생들 몇 분 오셨는데, 저는 이제 온라인 교회 개척, 온라인 플랫폼의 교회 개척을 시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몇 번 링크를 통해서, 몇 번 클릭을 통해서 링크에 딱 걸어가지고서 개척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 환경,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CDC가 추구하는 건 그거예요. 최근에 5년간 이 부분으로 해서 영향력을 내신 교회나 목사님들을 찾았던 거예요. CDC는 1년 전에 조경 목사님하고 저하고 서울역에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꿈을 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실 때, 조 목사님은 워낙 말씀, 여러분들 에베소 강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어떤 목사님들 만나도 다 칭찬하시는 그런 강의입니다. 설교 쪽, 그 다음에 교회 티칭 쪽 목사님이 담당을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 기도의 훈련, 영성의 훈련, 또 예배의 훈련이 됐던 더 크루스 처치의 목사님, 5년 내로 지금 이 교회의 성장을 한번 보세요. 어떠한 일들이, 영향력을 한번 보세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지금까지 저는 물론 저도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학교 간 지 6년 차 교수입니다만,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이런 센터, 이런 교회를 위한 드림 센터, 예? 이 센터가 교회를 위한 드림 처치를 위한 센터가 되기 위해서 꿈꾸는 건 뭐냐면 5년 안에 성장하신 목사님들 교회에 그 샘플을 빨리 전략화시켜서 배분하는 겁니다. 그냥 성장하신 지 한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아니고 한 최근에 목회를 한 5년 내에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성장에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아까 내부적인 역량 중에 경쟁 우위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박중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구촌 교회에서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담당하시고 전도 폭발 훈련을 하셨죠. 한국의 전도 폭발을 찍으면 지구촌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서 아주 특화되고 전문된 그 부분으로 현장에서 목회를 접목을 시켰던 거예요. 접목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성장이 일어났죠. 이 성장이 일어난 시스템을 보면서 이러한 어떤 노하우와 이러한 아이디어와 이러한 영성과 이러한 스피릿을 나누자는 게 CDC예요. 어디서요? 플랫폼에서요. 현재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요. 물론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만의 어떤 특성화라면요,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얼마 안 되시지만 영향력을 내는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보통 이제 어떤 연구나 어떤 학문적인 걸 가지고 이런 어떤 단체나 기관들이 시작을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잘 자료를 모아서 CDC에 이렇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론화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론화시켜서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고요, 같이 나누면서 생명력을 한번 공급하자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젊으신 목회자들 많이 제가 만나거든요. 만나서 어려운 것들 많이 느껴요. 사역자 한 명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을 느낍니다. 그러면 CDC에서 뭐 개척교회 목사님 혼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역자가 한 명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시너지나 영향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사역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이랬을 경우에 한국교회 몇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 CDC 교회 몇 교회가 연합해서 그러한 교회들에게 사역자를 파송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자를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지속적인 한 번의 이벤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이 좋은 게 뭐냐면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업데이트 되고요, 제자훈련 업데이트 되고요, 기도 업데이트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전 세계로 쏠 거고요, 그 중에 참여하는 분들은 1기, 2기, 3기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소스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를 보시면요, 여러분 쿠팡이나 이런 데 보시면 명결만리에서 제가 얘기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는데 한번 틀어주세요. 그 다음 거 한번 잠깐 틀어주세요. 매년 세계적 혁신 기업을 발표하는데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혁신 기업의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이 있는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적인가? 그런데요, 바로 이 50대 스마트 기업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우리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존, 바이두, 그리고 44위에 쿠팡이 올라와 있네요. 이 50대 기업의 특징은 압도적인 창의적 기술로 세상의 근본 틀을 바꿀 기업이라는 건데요,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어떻게 쿠팡이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2013년만 하더라도 쿠팡은 소셜 커머스 업체들 사이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매출액이 무려 23배나 상승한 건데요, 대체 쿠팡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쿠팡의 비밀을 오늘 명견만리가 최초로 소개합니다.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혁신 기업이죠. 차세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떠오르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찾았습니다. 쿠팡은 철저한 데이터 기반 물류 및 배송 시스템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에는 일반 물류센터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포장하기 전 제품의 배치다. 종류별, 항목별 규칙은 찾아볼 수 없다. 동요 패드 옆에 과자가 놓여있는 식이다. 애들 동요 패드.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쌀과자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품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 뭐 이쪽에는 지금 샴푸가 있고 바로 옆에 애들이 먹는 젤리가 있고. 그래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시키시는 상품 중에 여성용품과 식품과 기타 아기용품들이 같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됐었고요. 관련 없는 물건들이 마구잡이로 배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엔 데이터 과학이 숨어있다. 쿠팡은 제품의 효율을 위해서 모든 데이터, 그다음에 그 시스템 기반 하에 진열과 또한 이제 그 배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제품의 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바로 로켓 배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시스템 기반 하에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첫 해 60억 원이던 쿠팡의 거래액은 지난해 2조 원으로 300배 넘게 급증했다. 그 비결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있다. 데이터에 기반한 독특한 진열 방식은 제품을 고르고 포장하는 데 걸리는 동선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준다. 포장이 완료되면 자동 분류 시스템이 정보를 읽어 배송 목적지별로 분류한다. 이 시스템은 트럭의 목적지별 예상 물량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분류한다. 물품 매입부터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는 데이터 과학이 만든 시스템이다. 로켓 배송을 들어보셨을 텐데, 마음 바꾸기 전에 바로 배달해 주죠. 근데 이제 그냥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딱 분석해 봤더니 엄마들이 시키는 것에서는 엄마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조기에 저 물건을 잔뜩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다음 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미리 갖다 놓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클릭하면 바로 갖다 놓을 수 있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세상은 정말 엄청나게 빨리빨리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 이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시간을 줄이죠. AI를 이용해서 인간이 하던 계산, 사고 담당.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AI가 담당하면서 잉여 시간을 창출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변화를 선도하죠. 시간의 재선정을 통해서 변화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앱이 사용량 봐도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머무르는 시간이요, 온라인 플랫폼에 머무르는 시간이 급증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중심이요,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위기의 순간에 시간을 재설정해서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오프라인의 헌신의 시간이 멈췄어요. 봉사의 시간이 멈췄어요. 그러면은 그 오프라인의 봉사의 시간과 헌신의 시간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변화를 창출하는데, 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역할의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변화에 적응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제대로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할의 변화가 안 만들어지니까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역자들 볼까요? 소수의 교회는 물론 적응하고 있지만 역할이 변화했나요?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하고 채팅으로 새신자를 맡고 줌으로 사역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이 정도 하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가정에 온라인을 위해서, 가정에 예배자로 세우는 걸 위해서 직접 뛰어들고 있나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러한 어떤 그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로 사역의 시간을 옮겨갔나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겠다, 총회에서 알려주길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볼까요? 성도들에게도 여전도회, 선교회 다 쉬어요. 우선 쉬고 사역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느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에서 교육을 해야죠. 변화라는 건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사님들만 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성도들의 변화에 대한, 온라인에 대한, 온택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변화의 환경과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역할의 변화가 생기고, 시간의 재설정을 통해서 역할을 분담하게 되고, 분담을 통해서 사역의 재배치와 재분배가 일어났을 때 새로운 사역의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학교도 변화합니다. 집도 시간의 재설정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변화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신 목사님 혼자 하고 있죠. 봉사하는 거 창출 못했죠.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처치나 밀로크리나 이런 교회들은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하면서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의 재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할의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세상에 적응해 나갑니다. 마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농업의 기계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과 기술을 인간이 발전시킨 것과 같이, 그래서 변화에 적응한 것 같이요, 교회도요 시간의 재설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재설정을 알려주는 컨트롤 타워도 없고요, 모범 사례도 약하다는 거죠. CDC가 이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역자들의 시간의 재분배, 목회의 시간의 재분배, 물론 오프라인의 만남도 유지해야죠. 저 라이프처치 같은 경우도요, 전 미국의 50몇 곳에 이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소규모의 모임과 소규모의 만남과 이러한 방송 시설을 통해서 계속 송출하고 만나고 플랫폼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미국 전국으로 플랫폼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한국이요, 이 코로나19에 잘 적응했다고 그러죠. 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빨리빨리 문화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외국은 좀 늦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적응하잖아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다들 지쳐 있어요.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간신히 숨만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도 힘들어합니다. 성도들도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온라인과 또 거룩한 교제에 우리가 콘텐츠를 맞춰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교제의 변화입니다. 세상 보면은요, 비대면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보면요, 다음 스크린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키오스패드 같은 거 있죠. 이제 다 눌러가지고서 다 오도하고 대면으로 직접 안 하고 있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요, 결국 팬데믹이 해결이 될 거예요. 더 편리해질 겁니다. 그러나 더 이기적으로 바뀔 거예요. 인간의 필요는 채워지지만 기술이 과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용이 될까요? 아니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큰 부를 소유할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이 착취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균이 창출한 거잖아요. 자연을 우리가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하고 파손한 결과 그 동물이 없는 바이러스가 결국 인간에 옮기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다다랐잖아요. 세상은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택트가 온전한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요, 저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 홀리택트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정에 포커스를 놓고 소그룹에 포커스를 놓으라는 것은 가정 자체의 의미를 둔다기보다는요, 뭐냐? 이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 추구했던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을 가정에서 이루자는 거예요. 결국 죄사함을 통해, 속죄함을 통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의 이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간 가장 큰 진수였잖아요. 그 진수를 어떻게 해요? 1대1의 예배에서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의 순간에 가정에서 아빠가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힘들고 어려웠던 자녀들의 힘이 아빠가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가정에서 보여주고, 이 가정의 모임이 소그룹이 돼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가서 그 소그룹을 말씀만 전해주시고 축도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성도들이 이끌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목사님들이 다 하는 시대에서 소그룹과 가정과 작은 모임들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1대1의 하나님 만남.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오늘날 실패하는 것은 온택트도 아니고 언택트도 아니고요, 홀리택트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홀리택트를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 홀리택트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결국 작은 교회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잘 만들 거고요. 큰 교회는 인프라가 있잖아요. 교회의 내부적인 역량과 교회의 외부적인 역량이 모아져서, 다음 카트로 넘겨주세요. 모아져서 결국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며 전략을 세워갈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세종 선한목자교회에서 홀리택트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걸 가지고 한번 1부터 3까지 해서 홀리택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1일 3택, 그 다음에 네 가지 홀리택트, 세 가지 홀리택트에서 만들어 봤어요.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끌어 나가자는 거죠. CDC가 앞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변화를 분명하게 읽고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홀리택트를 회복하는 그 최선의 방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돕자는 겁니다. 이러한 일로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간, 지금 1시간이죠. 1시간 점심시간 갖고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20-2040 최윤식 박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